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김수연입니다. 오늘 경제톡에서는요, 한 주간의 암호화폐 관련 이슈들 보도자료를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벌써 6월이 됐습니다. 녹화일이 6월 4일인데요. 이 점 참고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가격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방송일 기준으로 어제 3일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1%가량 올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세계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상승세가 이어진 건데요. 어제 기준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은 10만 5,433달러의 거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이 됐죠. 하지만 김치 프리미엄은 소폭 하락하면서 1%대로 낮아졌는데요. 오늘 4일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더리움, XRP, 솔라나, 카르다노, 도지코인, 트론 등 주요 암호화폐들도 동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오늘 역시 이더리움 등 주요 알트코인들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정거래일 상승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통화로 관세 리스크 완화 기대감과 무역 협정 관련 분쟁 해결 가능성이 비트코인 추가 상승을 기대하게 했는데요. 디지털 자산 분석가 케빈 캐피탈은 비트코인이 10만 6,500달러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가올 며칠 안에 이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시장은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크립토 오브 타이탄은 비트코인 주간 차트에서 카타나 형성이 강력한 방향성 이동의 전조일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한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경제 발언 부재와 미국 국채 수익률 하락, 달러 강세 등이 시장 불확실성을 더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기 둔화 조짐도 비트코인 시장에 영향성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트코인 ETF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3거래일 연속 순유출을 기록하며 약 3,943억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반면 이더 ETF는 11거래일 연속 순유입을 이어가며 약 1,078억 원이 유입이 됐는데요. 3일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비트코인 ETF에 대한 투자 열기가 최근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블랙록에 IBIT의 대규모 환매가 발생하면서 하루 동안 약 1,798억 원이 빠져나갔는데요. 아크 21쉐어스 ARKB에서 약 1,019억 원, 피델리티의 FBTC에서 약 691억 원, 그레이스케일의 GBTC에서 약 227억 원이 순유출이 됐습니다. 이와 달리 비트와이즈의 BITB만이 약 47억 원의 소폭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 ETF 전체 거래 대금은 여전히 3조 2,142억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순 자산은 약 173조 858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반면 이더 ETF는 11거래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하면서 블랙록의 ETHA에서 약 667억 원, 피델리티의 FETH에서 약 410억 원이 유입이 됐습니다. 비트코인 ETF의 자금 유출은 차익 실현 및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더 ETF로의 신규 자금 유입이 뚜렷해지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도 끌고 있습니다. 자산 간 로테이션 트레이드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점차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또 비트코인 ETF의 가격 흐름까지 살펴봤고요. 디지털 자산의 향후 전망 등을 짚어보는 기사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자산 산업이 구조적 변화를 맞이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옴니체인의 공동 창업자 오스틴 킹은 앞으로 2년은 디지털 자산 산업의 운명을 바꿀 시기라며 규제 명확성과 기관 자금 유입이 촉매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그는 실질적 프로젝트 중심의 유동성 이동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킹 창업자는 최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XRP 이벤트에서 명확한 규제와 기관의 관심 증대가 맞물리면서 디지털 자산 산업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는 전환점에 들어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마침내 명확한 디지털 자산 규제를 마련할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요. 수년간 불확실성 속에서 운영돼 온 디지털 자산 산업의 중대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또한 블랙록, 피델리티 등 주요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를 출시하고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도 주목받는 가운데
디지털 자산이 장기적 성장과 채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합법적 자산으로 정착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킹은 지난 10년간 디지털 자산이 중앙은행, 규제당국, 전통 금융기관들의 비판에 대응해 왔었지만 이제는 같은 기관들이 오히려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 상황이 되었음을 언급했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 기업들도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서 기관들의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자산 산업 내부에서도 변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디지털 자산 기업들이 마케팅에만 집중해왔지만 앞으로는 실질적 가치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로 유동성이 대거 이동할 것이라고 킹은 예상했습니다. 그는 디지털 자산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2년 동안 디지털 자산이 담당하는 기능 자체가 재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디지털 자산 관련 기사를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21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어떤 정책들이 발효될지 또 어떤 공약들을 내놨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자산 산업을 제도화와 육성이라는 이중 궤도로 다룰 방침입니다. 이미 제1단 디지털 자산 기본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요. 제2단계 입법을 통해 발행, 유통, 감독 등 전 과정을 포괄하는 디지털 자산 규율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에서 정리한 리포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21대 대통령 선거 그 결과와 영향을 참고해 이재명 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블록체인 산업은 제도권 진입이라는 기회를 얻는 동시에 명확한 감독 책임과 공시, 내부 통제 요구 등 제도권 수준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산업 전체의 체질을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도화 1단계는 보호, 2단계는 구조화라는 부제입니다. 현재 시행토는 통과가 유력한 1단계 입법은 이용자 자산 분리 보관, 핫 월렛 자산 상한, 불공정 거래 규제, 내부자 거래 금지, 피해자 우선 변제 등 이용자 보호 중심인데요. 이는 지난 루나, FTX 사태 이후 국내외적으로 요구되던 기본 프레임입니다. 그러나 제2단계 입법은 훨씬 범위가 넓고요. 이에 관계자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정부는 디지털 자산 발행 및 등록 의무화, STO 제도화, 사업자 유형화, 감독 권한 명시, 회계 처리 기준 정립 등 디지털 자산 전체 생태계의 설계도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는데요. 이를 통해 명확한 책임 소재와 공시 의무, 재무 건전성 기준, 자산 백서 표준화 등이 요구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는 사실상 IPO 수준의 제도와 맞먹는 수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정책 가운데 주목할 요소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정부는 원화를 담보로 한 민간 발행 모델을 허용하고 중앙은행과의 공존 전략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존 은행, 핀테크, 가상자산 업계 간 주도권 경쟁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는데요. 토큰 증권은 이미 제도화가 공식화된 상황입니다. 향후는 분산원장 기반 전자등록 시스템을 활용해서 증권사, 거래 플랫폼 라이선스 부여,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분할, 권리 행사 허용 등이 주요 논점이 될 전망입니다. CBDC는 한국은행이 주도하지만 민간과의 연계 실증 사업도 병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은 기술 공급자 또는 인프라 연계자 입장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됩니다. 이 같은 정책 흐름은 기술 중심 기업에게는 기회지만 소규모 커뮤니티 기반 프로젝트에겐 상당한 규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시 등록, 자본금 요건 등의 진입 장벽은 신생 프로젝트의 활동 영역을 크게 축소시킬 수 있는데요. 특히 해외 상장 코인이나 DAO 구조를 취한 프로젝트는 법적 지위 자체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소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 및 이중 등록 규제가 심화될 경우 국내 상장 문턱은 한층 더 높아집니다. 자율규제 중심의 현재 체계에서 금융위원회 및 금감원의 직접 감독 체계로 이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향후 블록체인 기업의 성패는 정책을 얼마나 빠르게 수용하고 또 기술을 실제 시스템에 내재화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백서 작성, 토큰 발행 내역 공시, 사용자 보호 시스템 구축, 회계 처리 및 사업 구조 투명화 등 이 정책을 준수하는 기업은
제도권 내 블록체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프로젝트는 퇴출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산업 자체를 억제하거나 축소하기보다는 기술은 활용하되 무책임한 무법지대는 없앤다는 쪽입니다. 산업계도 이 기조를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새 정부 출범에 블록체인 산업에 보내는 시그널은 좀 명확한데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블록체인 산업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제는 제도권 안에서 평가받을 때라는 건데요. 기술 중심, 탈중앙화, 글로벌 경쟁력이 유지되기 위해선 이제 국내 정책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시장은 정부와의 대화 구조를 재정비하고 협회 중심의 자율구제를 공식 제도로 연결하는 중간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책은 이제 피할 대상이 아니라 설계하고 활용할 대상이죠. 블록체인 산업도 그에 맞는 자세를 갖출 시점입니다. 이번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 투자연구소 벤파월 수석이 CNBC 인터뷰에서 말한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블랙록이 미국 시장 중심의 투자 전략에 재고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블랙록 투자연구소의 벤 파월 수석은 CNBC 인터뷰에서 달러 약세와 무역 갈등 고조로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인도 등 신흥국 시장으로의 분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파월은 미국 시장에만 집중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블랙록이 미국 외의 투자처를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특히 인도의 높은 노동력 증가율, 기술 발전, 지정학적 중요성 증대, 유리한 인구 구조 등을 긍정적 요소로 꼽았습니다. 파월은 우리는 인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현재의 거대한 지각 변동 속에서 인도가 올바른 방향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는 경제 규모가 대륙급이고요. 또 많은 국가가 협력하고자 합니다. 그는 인도의 GDP가 앞으로 몇 분기 내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도 높다고 평가했는데요. 파월은 이어 인도의 놀라운 기술 생산성 향상이 외국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블랙록은 여전히 미국 주식 비중을 유지 중이고 인공지능이 시장의 다른 우려들을 상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엔 블랙록의 매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최근 비트코인을 대규모 매도하고 이더리움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자산 이동은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이 됐고요. ETF 리밸런싱의 일환으로 해석이 됩니다. 블랙록은 총 5,362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옮겼습니다. 이동은 5월 30일 4,113 비트코인, 6월 2일 1,249 비트코인으로 나눠서 진행이 됐는데요. 아이쉐어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5월 30일에 4억 3,080만 달러, 6월 2일에 1억 3,040만 달러의 자금을 유출했습니다. 이는 온체인 비트코인 이동 금액과 정확하게 일치하는데요.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는 ETF 환매가 발생할 때 자산 운용사들이 보유 비중을 조정하는데 블랙록의 비트코인 대량 출금이 그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블랙록은 같은 시기에 약 27,241 ETH를 신규 매수해서 이더리움의 보유량을 늘렸습니다. 아이쉐어 이더리움 트러스트와 피델리티 이더리움 펀드는 각각 4,840만 달러와 2,978만 달러의 자금을 유입했습니다. 데이터 플랫폼 소소밸류에 따르면 이더리움 ETF는 10일 연속 자금 유입을 기록 중입니다. 총 유입 규모는 31억 2천만 달러에 달하는데요. 블랙록의 비트코인 매도는 이러한 가격 조정 구간에서의 수익 실현이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의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비트코인의 아이쉐어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여전히 66만 1,000 비트코인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는 약 700억 달러의 규모입니다. 향후 가장 큰 비트코인 보유 ETF가 될 가능성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파리 생제르맹 등 정부와 기업뿐 아니라 스포츠 클럽에서도 비트코인에 탑승했다는 기사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번엔 태양광 기업인 솔라뱅크 역시 비트코인을 기업 자산에 편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기업 솔라뱅크가
스트래티지 창업자 마이클 세일러의 전략을 따릅니다. 지난 3일 크립토 타임스에 따르면 솔라뱅크는 비트코인을 트레저리에 편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코인베이스 프라임 계좌 개설을 신청했는데요. 또 이를 통해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USDC와 같은 도구를 활용하며 셀프 커스터디 지갑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에서 가장 큰 우려는 막대한 에너지 소비입니다. 그러나 솔라 발전과 배터리 저장 용량을 확대함으로써 비트코인의 환경적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또한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탈중앙화 금융에 관심이 높은 기술 친화적 투자자층이 늘고 있다는 점도 비트코인을 선택한 배경 중 하나입니다. 솔라뱅크는 청정 에너지와 디파이, 웹3 기술을 결합하는 기업으로 나아갈 계획인데요. 리처드 루 솔라뱅크 최고 경영자는 비트코인은 점점 더 입지를 넓히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에너지 및 금융 환경에서 비트코인을 트레저리 전략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번 결정은 우리의 사명인 청정 에너지 제공과 장기적 가치 창출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솔라뱅크는 실제로 비트코인을 매입하진 않았습니다. 솔라뱅크는 비트코인 매입 여부는 시장 상황, 비트코인 가격, 회사의 현금 흐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필요시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비트코인 전략과는 별도로 회사의 주요 사업은 여전히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리플 관련 소식입니다. 리플이 두바이에서 금융솔루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내 금융서비스를 감독하는 두바이 금융서비스청에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 리플 USD를 승인했는데요. 뉴욕주 금융서비스국 허가에 이어서 두바이에서도 규제적 합법성을 인정받은 겁니다. 이는 리플이 국경 간 결제 시장, 특히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지역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인데요. 리플은 2023년 3월 DFSA로부터 디지털 자산 결제 및 서비스 제공 허가를 받아 아랍에미리트 국경 간 결제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리플 스테이블 코인 사업총괄 수석부사장 잭 맥도날드는 RSUSD가 신뢰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글로벌 비즈니스에 적합하게 설계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방송일 기준으로 RLUSD의 시가총액은 3억 1천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리플은 두바이 잔드은행과 마모와의 협력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두바이 토지청과 부동산 토크너 프로젝트에서 협력 중에 있습니다. 이번 DFSA 승인은 리플의 두바이 및 중동 지역 내 입지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6월이죠. 5월 한 달간 3,300만 개의 지갑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결제를 수행을 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핵심 결제 수단으로 급부상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분석 플랫폼 아르테미스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스테이블 코인은 온체인 결제 규모에서 신용 직불카드를 넘어서는 2조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거래자와 디파이 사용자뿐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결제를 선택하고 있는데요. BNB 스마트 체인과 트론 네트워크는 각각 1,000만 개와 900만 개의 활동 지갑을 기록하면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들 네트워크는 빠르고 저렴한 거래 수수료로 인해 사용자가 기존 이더리움 체인의 높은 수수료를 피할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의 총 공급량도 3% 증가하면서 테더가 안정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USDC의 크로스체인 전송량도 급증했습니다. 크로스체인 전송 프로토콜 브릿지의 전송량은 5월 한 달 동안 83%가 증가했고요. 사용자는 네트워크 간 거래, 대출, 송금을 위해 달러를 이동시키며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 증가와 결제 규모의 증가는 시장 가격 회복과 신뢰 상승과 맞물려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페페코인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오늘 이번 주도 관련 기사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더리움이 2,600달러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시장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표 밈코인 페페가 기관과 고래 투자자들의 집중 매수로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스마트 머니의 보유량 증가는 기술적 분석에서 골든 크로스를 포착하면서 추가 상승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난센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30일 동안 스마트 머니가 보유한 페페 물량이 150%가 증가해 6,420억 개에 달하게 됐습니다. 또한 고래 지갑의 보유량도 4% 증가해서요. 10조 600억 개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주요 투자자들이 페페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페페는 지난주 저점인 0.000011달러에서 0.00001285달러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24시간 거래량도 40% 급증하면서요. 10억 5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페페는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시바이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밈코인으로 이더리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작년 11월 고점 대비 이더리움이 급락하면서 페페도 같이 81% 폭락한 바가 있는데요. 최근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스마트머니와 개인 투자자 모두 페페를 적극 매집 중입니다. 페페 보유자 수는 연초 36만 6천 명에서 현재 44만 6천 명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거래소 내 페페 공급량은 연초 160조 개에서 현재 104조 8,500억 개로 줄어들면서 매도보다는 보유 선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이번엔 미국의 대표적인 비트코인 채굴 회사인 마라홀딩스 관련 기사입니다. 마라홀딩스가 5월 한 달간 950개의 비트코인을 채굴하면서 비트코인 보유량을 5만여 개로 늘렸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마라홀딩스는 5월 비트코인 생산량을 대폭 증가시켜서 보유량이 4만 9,179 비트코인에 도달했는데요. 이는 전월 대비 채굴량이 35%, 블록 생산량이 38% 증가한 수치입니다. 마라홀딩스는 5월 동안 282개의 블록을 추가로 획득하면서 총 비트코인 보유량을 약 52억 달러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생산 성과를 바탕으로 마라홀딩스는 비트코인을 한 개도 판매하지 않았는데요. 마라의 경쟁력으로 자체 마이닝 풀 운영이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외부 운영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블록 보상의 가치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데요. 프레드 띠엘 CEO는 마라의 기술 스택이 기업을 차별화된 존재로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네트워크 해시레이트는 5월 31일 기준으로 초당 942 엑사이시를 기록하면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채굴 난이도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가상자산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들인 트럼프 주니어가 CNBC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인터뷰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가문이 암호화폐에 뛰어들게 된 이유를 트렌드가 아닌 필요성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뉴욕시에서 정치적 이유로 은행 서비스를 거부당한 후 암호화폐에 진입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는데요. 트럼프 주니어는 전통 금융기관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면서 암호화폐로 전환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탈은행 상태가 됐음을 깨닫고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비민주적인지를 알게 됐다며 경험을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문은 미국 비트코인이나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 USD1 같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또한 그는 블록체인 기술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기존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우리가 암호화폐에 뛰어든 이유는 멋져 보이는 신기술 때문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를 통해 그는 누구나 자유롭게 금융활동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경제톡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알찬 소식들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